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너무 고마운 분 덕분에 한 인간의 끔찍한 본 모습을 알게 된 남자입니다. 제가 선의로 했던 행동이 모이고 모여서 저한테 그렇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그분의 제보가 없었다면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사연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힘들게 일하면서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어요. 저희 아버진 직장인이셨고 어머닌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두 분 다 늦게까지 일하느라 늘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실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절 좀 늦게 낳으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연세가 벌써 50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회사에 취직이 잘 되지 않아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 자주 놀러 가곤 했어요. 그런데 입주민들 중에선 좋은 분들도 많았지만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또 학교 끝나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 놀러 갔는데 마침 저희 아버지가 순찰을 막 끝내고 오신 상황이었어요. 이제 막 경비실 안에서 잠깐 쉬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 한 명이 저희 아버지한테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야, 요즘 경비원들 일하기 진짜 편하네. 이봐요, 아저씨. 내가 낸 관리비로 월급 받으면서 맨날 그렇게 띵가띵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거기 그냥 앉아있지 말고 내 차에 가서 짐이나 날라요.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 받으면 주민들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마치 하인 부리듯이 하는 그 아저씨를 보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다가가 화를 버럭 냈어요. 아저씨, 아저씨가 뭔데 우리 아빠 보고 짐을 나르라고 해요? 저희 아빤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정해진 일을 하는 거지. 아저씨 개인 일꾼이 아니거든요. 참나? 이 조그만한 게 어디서 까불어? 야,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원래 경비원들은 입주민들이 부리는 종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알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아빠가 왜 입주민들의 종이에요? 그렇게 수발 들어줄 시종이 필요하면 아저씨가 따로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하시던가요. 제가 계속 지지 않고 싸우니까 그 아저씨가 결국엔 귀찮다면서 그냥 가버리더군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막말을 들은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몇 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분리수거장에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계실 때였어요. 저도 옆에서 돕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랑 같이 나온 어떤 아줌마 한 명이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애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철이야, 너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저 아저씨처럼 이렇게 쓰레기나 치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너무 열이 받았던 전 그 아줌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가 뭐가 어때서요? 평생 성실하게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나이 드셔서 경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한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 얜 또 뭐야? 참나, 네가 저 아저씨 아들이니? 역시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더니 아빠가 이렇게 쓰레기나 정리하는 사람이니까 아들도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만. 그래요. 아줌마 말이 맞아요. 그래서 무식하고 남을 무시할 줄만 아는 아줌마 아들도 아줌마처럼 무식하게 클 거예요. 원래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전 아버지가 입주민들한테 험한 일을 당하실 때마다 제가 먼저 나서서 대신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진 입주민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냥 참으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렇게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제 덕분에 든든하다고 너무 고마워하시더군요.
그렇게 고생하시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월급 탄 걸로 부모님 용돈을 드리니까 제 여동생이 되게 부러워하는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우와, 오빠 진짜 멋있다. 나도 얼른 취업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용돈 좀 드려야겠어. 그렇게 말했던 제 여동생도 얼마 후에 취업을 해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이것저것 선물도 많이 사드리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살던 전 30대 중반에 지인들 모임에 나갔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 지인들이 그 여자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일부러 데리고 나온 거였더라고요. 말이 잘 통해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몇 번 만났는데 성격도 되게 재미있고 절 엄청 따라다니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1년간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꿈을 실현하고 싶다며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진짜로 현모양처처럼 살림도 잘하고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셀러리맨이다 보니까 항상 정장을 입는데 와이셔츠 하나도 다 손빨래하고 꼼꼼하게 각을 잡아서 직접 다림질까지 했어요. 여보, 나 다림질 실력 장난 아니지 않아? 나 아마 세탁소에서도 잘했을 것 같아. 그러게, 누가 보면 기계로 다림질한 줄 알겠어. 안 그래도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보고 결혼하고 나서 옷 입는 게 더 깔끔해졌다면서 와이프 잘 얻었다고 얘기하더라고. 요즘에 회사에서 내가 부러움 대상 1순위라니까. 저희 아낸 김치도 되게 잘 담갔는데 특히 겉절이를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생활비도 진짜 알뜰하게 쓰더라고요. 아내 말대로 정말 1등 가정주부에 현모양처가 따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내는 살림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한테도 잘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갔는데 아내가 현관에 있던 저희 아버지 운동화를 유심히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운동화에 때가 좀 탔네요. 저 사실 신발 세탁하는 거 전문이거든요. 제가 이거 완전 새 운동화로 만들어 드릴까요?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저희 아버지 운동화를 가져가서 꼼꼼히 빨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새 운동화처럼 하얗고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우리 새아가 말대로 새 운동화로 바뀌어 버렸네. 새아가, 넌 이런 걸 도대체 어디서 배웠니? 결혼하기 전에 어디서 뭐 신부 수업이라도 들은 거야? 아낸 저희 어머니하고도 정말 살갑게 잘 지내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할 때도 꼭 옆에 붙어서 같이 하더라고요. 우와, 어머님 무슨 음식 간을 이렇게 잘 맞추세요? 제가 사실 예전부터 간을 기가 막히게 봐서 별명이 장금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어머님이 끓이신 이 소고기 묵국 간을 보니까 100점 만점에 1000점이에요. 1000점.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제 여동생이 깔깔 웃으면서 이러더군요. 새언니, 우리 엄마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100점 만점에 100점도 아니고 무슨 1000점이에요. 왜요? 그만큼 맛있으니까 1000점이라고 한 거죠. 아가씨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평생 먹다 보니까 적응돼서 이게 진짜 맛있는 줄 잘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아주 뒤로 넘어간다니까요. 아내가 그렇게 저희 가족들한테 잘하니까 너무 고맙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내 못지않게 처가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주말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한 바퀴씩 도신다길래 일부러 아침 일찍 처가에 가서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랑 같이 천천히 산도 돌고 산 위에 있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이야, 역시 자넨 젊은 사람이라 그런가. 나랑 똑같은 운동기구를 해도 뭔가 더 활기차 보이는구만. 나도 자네처럼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 볼까? 아유, 그러다가 허리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버님 연세는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셔도
충분히 운동이 될 거예요. 그래? 그럼 자네 말 듣고 조금 살살 해볼까? 그나저나 맨날 주말마다 나 혼자 산에 와서 심심했는데 자네랑 같이 오니까 이렇게 말동무도 생기곤 너무 좋네. 자네, 앞으로도 종종 나랑 같이 이렇게 산에 다녀줄 건가? 당연하죠. 저도 건강관리 해야 되니까 최대한 자주 와서 아버님이랑 같이 운동하려고요. 그래야 저도 나중에 아버님처럼 멋있게 나이 들죠. 저는 장인어른과 형님이랑 셋이서 가끔씩 사우나를 가기도 했습니다. 남자들끼리 서로 때도 밀어주고 하니까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도 장인어른께선 건강하셔서 괜찮았는데 저희 장모님이 조금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오래전에 무릎 수술을 하셨다는데 아직까지도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쑤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처가에 가는 날 비가 오면 꼭 찜질팩으로 장모님 무릎에 찜질도 해드리고 다리도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욱신거리는 것 좀 괜찮아지셨어요? 안 아프셨으면 좋겠는데 비 오는 날마다 아프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이네요. 괜찮어. 하루 이틀 이런 것도 아닌데 뭘.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찜질도 해주고 다리도 주물러 주니까 다리가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야. 나 이러다가 20대 때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닐 수도 있겠어. 저는 장인 장모님이 병원에 가실 때도 제가 웬만하면 다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처제가 저보고 엄청 든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양가 식구들과 모두 잘 지내며 아들 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애들도 되게 잘 키웠는데 그 와중에도 절 늘 신경 써주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런 아내한테 좀 미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짧게는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씩 해외 출장을 갈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아내가 저 없이 혼자 애들을 보는 게 너무 걱정되더군요. 여보, 나 갔다 올게.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알았지? 걱정하지 마. 나 혼자서도 애들 잘 보고 살림도 잘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괜히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에만 집중하면 돼.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여보. 그렇게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 아내는 꼭 절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주곤 했어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했어. 안 그래도 나 없이 혼자서 애들 보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고생은 무슨, 나랑 우리 애들 먹여 살린다고 해외까지 나가서 일하는 당신이 더 고생이지.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난 당신 옆에서 늘 응원하고 뒷바라지 해주는 현모양처가 꿈인 거. 난 내가 잘 먹는 것보다 당신이 내가 해준 음식 맛있게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러다가 저희 큰아들이 3살 때 저희는 평수가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양가 가족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로 이사 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주차장에 가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남자가 저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보세요, 아저씨.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늦잠 자려고 했는데 왜 아침부터 전화질이에요? 아저씨 때문에 나 잠 못 잔 거 책임질 거예요? 돈으로 물어줄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이중 주차를 해놓으시는 바람에 안쪽에 주차하신 분이 못 나간다고 하셨어요.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으셨으면 제가 차를 밀어서라도 빼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가든 못 나가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그럼 애초에 이중 주차를 안 하게끔 주차장을 넓게 짓던가. 안 그래도 주차장 좁아서 짜증나는데 아주 사람 성질 더 돋구려고 하네. 그 남잔 아주 손찌검까지 할 기세로 계속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요, 어르신한테 그만 좀 하시죠. 애초에 그쪽이 차를 못 빼게 이중 주차를 해놓은 게 잘못 아닙니까? 에이씨,
당신은 또 뭐야? 참견하지 말고 저리 꺼져. 그쪽이 차를 빼줘야 꺼지죠. 그쪽은 오늘이 쉬는 날인지 몰라도 이 안쪽에 주차하신 분은 출근하는 날일 겁니다. 그쪽 때문에 이분이 출근 못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면 택시라도 타고 출근할 수 있게 택시비 주실 거예요?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결국 귀찮다는 표정으로 차를 빼주긴 하더군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께서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주차 때문에 골치 아플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나서서 해결해 주시니 제가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웬 못돼 먹은 사람이 어르신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 지르길래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뒤로도 경비원 아저씨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몇 번 더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주말에 잠깐 집 앞에 편의점에 나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경비원 아저씨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이봐요, 아저씨. 어디서 근무 시간에 한가하게 빵이나 뜯어먹고 있어요? 내가 그러려고 관리비 내는 줄 알아요? 그렇게 농땡이 칠 거면 아저씨 월급 당장 내놔요. 내 돈 아까우니까 내놓으라고요. 딱 보니까 아저씨가 잠깐 경비실에서 빵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또 화가 나서 그 아줌마한테 다가가 한 소리 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경비원으로 일하면 간식도 못 먹습니까? 일하다가 출출하면 빵 하나 뜯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참, 입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간식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일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항의해서 자르라고 했지. 그러는 아줌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쉬고 일하나 보죠? 그렇게 당당하면 한번 아줌마 하루 일상을 한번 읊어보시죠. 들어보고 1분이라도 쉬는 시간 있으면 가만 안 있습니다. 어머, 이 사람 좀 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저와 한참 말싸움을 하던 아줌만 어이없어 하면서 돌아가더군요. 저는 그렇게 갑질에 시달리는 아저씨가 너무 안쓰러워서 다음번에 외출했을 때 국화빵을 한번 사다 드렸어요. 아버님, 밤샘 근무하시느라 출출하실 텐데 이거라도 좀 드셔보세요. 요 앞에서 산 건데 제가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고 덕분에 힘들었던 것도 싹 다 없어지고 기운이 펄펄 나네요. 그런데 한 번은 또 경악할 만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또 거기다 대고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발 그 역겨운 면상 좀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아주 썩어 빠진 귤처럼 쭈글쭈글해가지고선 어디서 자꾸 그 면상을 나한테 들이대요? 정말 막말도 그런 막말이 없더라고요. 전 이번에도 그 남자한테 가서 대신 화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가고 나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휴, 내가 진짜 저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빵 먹는다고 시비 걸었던 그 아줌마 있죠? 방금 전에 나한테 소리치던 남자가 그 아줌마 남편입니다. 사장님이랑 같은 동 302호 사는 부부인데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부부가 제일 심해요. 뭐라고요? 아유, 부부가 쌍으로 미쳤나 보네. 도대체 인성이 얼마나 썩었길래 아무 잘못도 없는 아버님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 진짜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가만히 못 있겠어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매번 제 편을 들어주고 도와주시니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뭐 좋은 거 드릴 건 없고 이거라도 좀 드셔보세요. 보니까 늦게 퇴근하시는 날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사장님 드리려고 피로회복제 좀 미리 사놨습니다. 아저씨는 저한테 피로회복제까지 주시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착하고 심성이 좋으신 아저씨한테
왜 다들 못되게 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제가 하도 아저씨 편을 들다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그 302호 부부를 마주칠 때마다 그 부부가 절 째려봤다는 겁니다. 한 번은 또 그 집 아줌마랑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보세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도대체 왜 자꾸 경비원 아저씨 편을 드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그런 취급 당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입주민이 위에 있고 그 아저씨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참, 그런 건 도대체 누가 정했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급을 나눠야 된다고 하면 아줌마가 제일 아랫급인 것 같네요. 남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는 인성을 가졌으니 당연히 제일 아랫급으로 가야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아줌마가 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저는 그 이후에도 아저씨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제가 나서서 지켜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작은 아들 생일이라서 제가 퇴근길에 케이크를 사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경비실 앞에 계신 아저씨한테 인사를 했는데 아저씨가 케이크를 보더니 누구 생일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아, 오늘 저희 작은 아들 생일이라서요. 집에 가서 같이 촛불 켜고 생일 파티할 생각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가족끼리 생일 파티도 하고 참 즐겁겠네요. 그나저나 케이크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생일도 챙겨주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자녀분이 몇 분 계신데요? 지금쯤이면 다 커서 시집 장가도 가고 그랬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울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 자식들은 지금 둘 다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우리 큰애는 대학생 때 사고로 떠났고 작은애는 직장 생활하다가 병으로 떠났어요. 네? 자녀분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아휴, 어쩜 그런 일이. 그럼 사모님은요? 사모님은 건강하신 거예요? 저희 아내도 진작에 하늘나라의 별이 되었어요. 원래도 몸이 약했는데 저희 큰애 9살 때 병으로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아저씨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군요. 이게 우리 큰애 8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닳고 닳도록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제가 괜히 가족들 얘기를 꺼냈나 봐요. 전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참, 그럼 아버님 생신은 언제세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제 생일이요? 제 생일은 8월 6일입니다. 그런데 뭐 생일이 중요한가요? 그냥 하루하루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생일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아저씨가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아마 생신 때도 늘 혼자서 보내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저씨 생신 때 일부러 케이크도 사고 미역국이랑 반찬 같은 걸 도시락통에 싸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봉투에 용돈도 넣어서 드렸어요. 아버님, 오늘 생신이시죠? 제가 아버님 드시라고 미역국 좀 싸왔어요. 거창한 생일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휴, 이거 참 고마워서 어쩌나. 안 그래도 사장님 덕분에 요즘에 절 못 사게 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서 엄청 편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 생일까지 챙겨주시니 이걸 그냥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에이, 그냥 절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받으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오랫동안 경비원 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시골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뵐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비원이라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전 경비원 일하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저씨는 고맙다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시더군요. 그런데 끝까지 제가 드리는 용돈만큼은 안 받으셨어요. 전 그때부터 매년 아저씨의 생신을 챙겨드렸습니다. 아저씨가 생신날만큼이라도 쓸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그 아파트로 이사 간 지도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해외 출장이 생겨서 나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랑 며칠간 못 본다고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나 당신 하루라도 안 보면 너무 보고 싶은데 가서 자기 전에 나랑 영상통화 해줄 거지? 당신 얼굴이라도 봐야 밤에 잠이 올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전 해외로 떠났고 5일간의 출장을 마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마침 제가 한국에 도착한 날이 경비원 아저씨 생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는 길에 평소처럼 또 케이크를 사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봉투에 5만 원을 넣어서 경비실에 갔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 해외 출장 갔다가 오늘 돌아왔는데 마침 아버님 생신이시길래 케이크 좀 사와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저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디 몸이 편찮으신가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요, 사장님. 혹시 저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요하게 제보 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네? 제보라뇨? 무슨 제보 말씀이세요? 사실 제가 한동안 지켜보니까 사모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제가 청소하다가 사모님이 어떤 남자랑 차를 타고 지나가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꾸 사장님네 동에도 들락날락거리길래 제가 한번 따라가 봤더니 세상에 9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사장님네 집이 9층이시잖아요. 그런데 지켜보다 보니까 9층으로 올라갔던 그 남자가 한참 뒤에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솔직히 처음엔 가족분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사장님 안 계실 때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아저씨는 저한테 그 남자 인상착의까지 말해주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후 아무 일도 없던 듯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평소처럼 또 엄청 애교를 떨면서 절 반겨주더라고요. 여보, 왔어? 며칠 동안 해외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오늘 당신 좋아하는 김치찜 해놨어. 배고플 텐데 얼른 앉아서 같이 먹자.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식적으로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다음날 소형 CCTV를 사와 집안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조만간 다시 일주일 동안 나갔다 와야 돼. 그동안 우리 애들 잘 봐줄 수 있지? 뭐라고? 아, 그럼 나 당신이랑 또 떨어져 있어야 되네. 그럼 너무 아쉬우니까 당신 다시 출장 가기 전까지 나랑 재밌게 놀자. 그래서 말인데, 우리 내일 오랜만에 영화나 한 편 보러 갈까? 아니면 한강에 가서 유람선이나 좀 타볼까? 평소처럼 그렇게 저한테 애교를 부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긴가민가 하더군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난 후 저는 다시 출장을 가는 척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간다고 얘기한 건 저의 거짓말이었어요. 회사에 미리 휴가를 내고 집 앞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아저씨가 오해한 것이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소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것도 없이 제가 집에서 나온 지 3시간 만에 진짜로 아저씨가 말해준 인상착의 남자가 저희 동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바로 들어가면
분명히 발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애들이 학교랑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쯤 집에 쳐들어갔어요. 띠띠띠띠 띠리리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아마 그 인간들한텐 그 소리가 악몽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전 아내와 그 남자의 외도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말았어요. 아내는 절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선 기겁을 하고 상간남은 당황해선 아내한테 소리를 치더군요. 뭐야, 남편 출장 갔다며? 일주일 있다고 온다고 했잖아. 전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 그 둘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설마 했더니 진짜 내 집에서 이딴 짓거리 하고 있었냐? 어떻게 애가 둘이나 있는 여자가 내 집에 외간 남자 들일 수가 있어? 남편이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고. 예, 여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나랑 조금 아는 사이일 뿐이야. 여기 근처에 왔다길래 내가 그냥 커피 한 잔 대접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거짓말 하지 마. 너희들이 무슨 짓거리 하고 있었는지 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 봤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상간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 쪽으로 도망을 가더군요. 저는 그런 상간남을 다시 붙잡아와서 정강이를 확 차버렸습니다. 야, 너 어딜 도망가? 애까지 있는 유부녀랑 놀아놨으면 멀쩡하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너 오늘 나한테 딱 걸렸어. 너 내가 오늘 아주 항척일 보낼 줄 알아. 저기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과해봤자 이미 늦었거든? 그러게 애초에 그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여기에 자세히 쓸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둘을 아주 눈물나게 밟아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이미 제 눈이 뒤집어진 상태였기에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둘 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거지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 저희 애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라 일단 상간남을 집에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 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일단 보내주는데 내가 너 밑바닥까지 망가뜨려 줄 테니까 딱 기다려. 유부녀랑 이딴 짓거리 한 죄값 받게 해줄 테니까 딱 기다리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상간남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가더군요. 그렇게 아내와 둘만 남았는데 아내가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잘못을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애들 학교랑 유치원 보내고 나면 집에서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재미로 몇 번 만난 거야. 절대 깊은 관계 아니었다고. 재미로 만난 거 좋아하시네. 애가 둘이나 있는 애 엄마가 심심하면 아무 남자나 집에 불러들여도 되나 보지? 너 저놈 어디서 만났어? 도대체 뭐 하다가 만난 놈이냐고. 사실 저 사람 내가 전에 2년 동안 만났던 전 남자친구야. SNS를 하다가 오랜만에 연락하게 됐는데 너무 반가워서 한번 만났다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그런데 마침 저 사람이 지금 직장도 안 다니고 있어서 딱 우리 애들 학교랑 유치원 갔을 때 같이 있기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루에 몇 시간만 심심할 때 같이 있으려고 그랬던 거야. 아, 그래?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했던 인간이 심심하다고 전 남친을 집에 불러들였다 이거지? 근데 너 그거 알아? 이 집 내가 번 돈에다가 내가 대출받아서 산 내 집이야. 명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고. 그런데 감히 내 집에 저딴 놈을 불러다가 더러운 짓을 해? 나 이거 도저히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여기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게. 어? 됐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애들 집에 올 시간인 거 알지? 우리 애들 앞에서 쪽팔린 모습 보여주기 싫으면 당장 여기서 꺼져. 네가 한 짓 다 까발려서 우리 애들한테 상처 주기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무서웠는지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전 아내가 나가자마자 급하게 용달차를 알아봐서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결혼할 때 해온 혼수에다가 아내의 물건들을 전부 다 용달차에 실어버렸어요. 아내가 쓰던 화장품에다가 손톱깎이 하나까지 남김없이 다 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내의 물건을 자꾸 밖으로 빼내니까 어느새 집에 온 저희 애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묻더군요. 아빠, 그거 엄마 거 아니에요? 왜 엄마 물건을 다 밖으로 내보내요? 얘들아, 아빠가 지금은 얘기할 수 없지만 나중에 적절한 때가 되면 꼭 말해줄게. 그러니까 아빠한테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저희 애들이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내의 짐을 전부 다 처가에 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받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놀라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용달차에 실려온 짐들 도대체 뭐야? 저거 우리 딸 결혼할 때 우리가 해준 혼수들이잖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그 여자랑 이혼하고 갈라서겠습니다. 뭐라고? 아이, 우리 딸이랑 갈라서겠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딸이 자네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래? 자세한 건 집사람한테 직접 얘기 들어보십시오. 집사람이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차마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자세한 건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애들을 다 재운 후 집에 설치해놨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그 안엔 아내가 상간남이랑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어있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엄청난 배신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속이 답답해서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혼자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술을 마셨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밤중에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장모님은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 다 들었네. 우리 딸이 집으로 찾아왔길래 내가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실토하더라고. 세상에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자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아들처럼 잘했는데 어떻게 자네 같은 사람을 두고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니.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런데 믿기 어려워도 그게 사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아휴, 내가 진짜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딸 자식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줄은 몰랐어. 자네, 내가 딸 자식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 탓이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참 착잡하더군요. 저희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신데 아내 때문에 우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 걸 생각하니까 아내와 그 상간남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상간남 직장에 찾아가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직장도 안 다니는 백수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애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최대한 빨리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상간남 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한테 재산이 아예 안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훨씬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도 제가 키우게 되었죠.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특히 제 여동생이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내더군요. 참나? 그 인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우리 앞에선 그렇게 착한 척하고
오빠를 위해서 사는 척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착해 보이던 겉모습 안에 어떻게 그런 더러운 모습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게 말이다. 나도 애미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나저나 정우가 너 혼자서 애들 키울 수 있겠니? 너 해외 출장도 많이 가는데 그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저 회사에 사정 얘기해서 앞으로는 해외 출장 안 가기로 했거든요. 정 필요하면 도움이라도 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우리 애들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우리 애들을 키우게 된 전 저한테 전처의 비밀을 알려준 경비 아저씨한테 너무 감사해 홍삼 한 박스를 들고 경비실에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그전까진 그 여자가 저 몰래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정말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그렇게 평생 속고 살 뻔했습니다. 아휴, 그래도 아니길 바랬는데 맞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씁쓸하네요. 그날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제발 제가 잘못 본 거길 바라면서 기도했었거든요. 잘못 본 게 아니라 아버님 눈이 엄청 정확하셨던데요, 뭘. 아버님이 예리하게 보신 덕분에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거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솔직히 돈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그냥 홍삼으로 사왔어요. 제가 앞으로도 제 아버지처럼 많이 챙겨드리고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난 그냥 사장님이 평소에 날 많이 도와주니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나저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세상 떠난 우리 애들 생각이 나서 괜히 눈물이 나네요. 제가 아저씨한테 그냥 절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도 계속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더군요. 전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인성이 좋으신 아저씨를 앞으로도 많이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애들을 혼자 키우며 살았는데 제가 힘들까봐 가까이 사는 제 여동생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회사에서 나왔는데 여동생이 저희 애들을 데리고 회사 앞에 마중을 나와 있더군요. 오빠, 우리 왔어. 우리 조카들이 아빠 일하는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내가 데려왔거든. 우와, 우리 아빠 회사가 여기예요? 건물도 진짜 깨끗하고 멋있다. 역시 우리 아빠 멋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회사도 멋진 회사 다니나 봐요. 뭐야, 우리 애들 데려오려고 나보고 몇 시에 끝나는지 네가 물어본 거였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으면 일 더 빨리 끝내고 나올 걸 그랬네. 그나저나 다들 배고프지? 얼른 밥 먹으러 가자. 여기 근처에 진짜 맛있는 중국집 있거든. 거기서 짜장면이랑 짬뽕도 시키고 탕수육도 시켜 먹자고. 다들 괜찮지? 제가 그렇게 묻자 제 여동생과 저희 애들 모두 신나서 좋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그날은 다 같이 외식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주말에 종종 저희 애들을 데리고 시골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 댁에도 놀러 가곤 했어요. 어느새 연세가 80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애들이랑 같이 숨바꼭질도 해주시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어딨지? 여기 있나? 아닌데 저쪽에 계신가? 어, 여기 있다. 아싸, 이제 할아버지 술래. 아이쿠,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건 어떻게 알았대? 역시 우리 희준이한테 내가 당할 수가 없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아직 정정하셔서 애들과 잘 놀아주시니까 애들이 까르르 웃으며 엄청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몰라요. 저녁엔 삼겹살을 구워서 저희 어머니가 텃밭에서 기른 상추에 쌈을 싸먹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손주들 이 할머니가 쌈 싸줄 테니까 하나씩 먹어보렴. 이 할머니가 만든 된장 엄청 맛있는 거 알지? 이렇게 상추에다가 고기도 올리고 된장도 올려서 싸먹으면 엄청 맛있는 거야.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 된장이다. 할머니, 저 된장 많이 넣어주세요. 안 많이 넣으면 짜서 안 되는데. 할머니가 딱 맛있게 넣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알았지? 그렇게 전 하루하루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전처가 저희 가족에서 빠졌는데도 전혀 허전함 없이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그래도 전처가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서 그런지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더군요. 저랑 결혼하고 나선 한 번도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처가 술만 먹으면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가 너무 쓸쓸하단 말이야. 우리 오빠랑 내 동생도 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우리 엄마 아빠 날 이제 딸로 생각하지도 않겠대.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한 짓 알고서 나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 줄 알아? 나보고 정신 나간 나쁜 년이라면서 앞으로 엄마 아빠랑 볼 생각도 하지 말래. 나 같은 건 평생 혼자 고생하면서 살아봐야 된대. 그래? 역시 두 분께선 너랑은 다르게 생각이 올바르신 분들이네. 자식이 둘이나 있는 여자가 그런 짓을 했으면 당연히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지.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했던 짓들 돌이키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나 그 남자랑도 바로 헤어졌어. 내가 당신한테 말했듯이 나 그 남자 그냥 재미로 만난 거지 사랑한 거 아니었단 말이야. 돈도 없고 백수인 남자를 내가 왜 좋아하겠어. 내가 사랑하는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 하나였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라. 내가 다신 그런 짓 안 하고 당신한테 정말 잘한다고 약속할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받아줘. 야, 술 먹었으면 조용히 발 닫고 잠이나 자. 이미 이혼했으면 끝이지 뭘 다시 받아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솔직히 면접 교섭권 때문에 여태까진 네 전화번호를 차단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 번만 더 나한테 전화해서 이딴 헛소리 짓거리면 면접 교섭권이고 뭐고 우리 애들 절대 안 보여줄 거야. 그리고 네가 한 짓거리들도 우리 애들한테 다 말해버릴 거라고. 뭐, 뭐라고? 우리 애들한테 내가 바람 피운 거 다 얘기하고 나랑 만나지도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 역할이라도 하고 싶으면 다신 이딴 연락하지 마. 나 지금 빈말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경고하는 거니까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알았어? 저는 그렇게 경고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이후론 전처가 그런 전화를 두 번 다시 안 하더라고요. 그런 짓거리를 해놓고서도 애들한텐 좋은 엄마로 남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애들을 키우면서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배려를 해준 덕분에 해외 출장을 더 이상 안 나가니까 애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착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가정적이었던 제 전처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울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인도의 사상가 마하트마 간디가 세상엔 7가지 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 없는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한테 잘했던 제 전처도 양심 없는 쾌락이라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 가족들한테 전부 외면당하고 쓸쓸하게 살게 된 거죠. 유튜브 사연만 보더라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발 그 사람들이 불륜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아무리 가족한테 잘했어도 배우자를 배신하고 불륜을 하는 순간 그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질 수밖에 없답니다. 적어도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선 제발 지금 하고 있는 그 양심 없는 쾌락을 멈추시고 가족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한눈 팔지 않고 서로만 바라보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